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분 시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김근분이고요. 또 윤희순 기념사업을 근 30년 동안 몸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기리에 입문하기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선뜻 저는 윤희순 의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춘천의 역사와 또 여성과 문학과 여러 가지 인문학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 춘천 시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발전에 또 기여를 하시고 온몸을 바쳐서 순국하신 윤희순 의사의 그 애국 정신을 우리 춘천 시민이 또 우리의 자부심으로 좀 더 각인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윤희순 의사의 태어남부터 또 순국하셔서 거기 중국 땅에 묻히셨다가 다시 지금 가정리 현 묘역에 안장되시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그 연보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춘천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 독립운동을 누가 했느냐 하면 유인석 선생님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그 집안의 재당숙 어른이셨고 또 시아버지인 유홍석 그 장군님도 또 하셨고 또 춘천 의병장을 지내신 이소홍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춘천 의병이 이렇게 발발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윤희순 의사님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더 많이 이제 각인이 되었고요. 근데 윤희순 의사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40년을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가난과 또 그 쫓김과 공포와 여러 가지 그 험난한 그 역사를 몸소 겪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860년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860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때 어렸을 때의 성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활달하고 씩씩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그 태어나서부터 16살 때까지의 친정에서의 성품은 굉장히 활달하고 씩씩한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그 기억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1860년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여성들은 더군다나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요? 활달하고 씩씩하게 시킨다기보다는 조신하고 얌전하고 아주 조용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씩씩하면 안 되고 여자는 그렇게 덜렁거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켰을 것 같죠. 그런데 본래 타고난 성품이 윤희순 의사님은 굉장히 활달하고 씩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1875년도죠. 그 당시 16살에 그 한 살 위인 남편 유재원 공이라고 그 호칭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분한테 시집을 아유 죄송합니다. 시집을 왔어요. 근데 서울에서 어떻게 여기로 시집을 왔는가 하면은 그 유홍석 그 시아버님 되시는 예당 유홍석 선생님이 여기는 상당히 그 유학자 집안이었었어요. 화서학파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선비 집안이셨기 때문에 그 윤희순 의사님의 친정에 윤익평 그 아버님하고도 그런 그 학문적인 교류가 상당히 있으셨던 가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가문끼리 우리가 사돈을 맺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서울에서
아주 시골 가정리로 시집을 오시게 된 인연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0년 태어나셔서 75년도에부터 이제 가정리에 사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일날 생가라고 방문을 이제 하는데, 생가라고 하면은 그 통상 우리가 그분이 태어난 집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태어난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생가 방문이라는, 생가라는 어떤 그 집에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생가를 꼭 태어난 집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생활하셨던 집도 생가다라는 의미로 윤희순 생가에 대한 이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시집을 오셨는데, 시집을 오셔가지고도 아이를 금방 낳지 못하셨어요. 지금 보면 한 20년 만에 아기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아기를 낳기가 참 힘들고 기다려지는 게 힘든데, 그때 당시에 16살에 시집 온 새댁이 아기를 못 낳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남편도 그 화수학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선비였대요.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하러 다니시고, 또 지금으로 하면 그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신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러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기가 늦게 들어섰다, 이제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6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75년도에 시집 오셔가지고 1934년도에 35이 되어서 첫 아들 유돈상 장남을 이제 낳게 됩니다. 34년에 이제 큰아들이 태어났는데요. 바로 그 1895년 36세 때, 1895년이 이제 그 우리 역사적으로 무슨 큰 사건이 난 거 아시죠? 명성황후가 시해가 됐습니다. 경복궁에 이제 그 일본 낭인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던 뭐 궁녀들도 다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또 우리나라 고종 그 황후였던 민비를 살해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을미사변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윤희순 의사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그 상당히 그 여성으로서도, 같은 여성으로서도 붕괴를 하죠. 그 정말 그 일본에 막 떼먹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황후를 그렇게 정말 그 무차별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그 살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1895년도에 전국에서 이제 그때 의병이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난 곳이 춘천 의병입니다. 춘천 의병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이제 시아버지도 그 의병을 하러 나가시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의병을 하러 나가시죠. 그때 윤희순 의사님께서도 나도 의병을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시아버님께 간청을 드려요. 근데 그때 그 바로 전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새댁이고 갓난아기를 두고 의병을 나가겠다고 시아버님한테 간청을 드립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네가 집안을 잘 지켜다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가서 전장에서 못 돌아오면은 네가 우리 집을 다 잘 보살피고 대를 이어서 이 살림을 다 네가 다 주관해서 좀 맡아다오. 그래서 시아버님 혼자 이제 전장으로 나가시죠. 근데 나가시는데 그 후로 그 다음 날부터 윤희순 의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그냥 거기서 물러앉지 않습니다. 전장에는 못 따라 나가셨다 하더라도 이제 9일날 가보시면은 이제 우물터가 있습니다. 이제 흔적이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그 예산도 투입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보수하고 이러는 중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그냥 그
풀숲이 되어 있고 누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 건물을 긁어내야 여기가 우물터였구나라고 겨우 알아낼 정도의 그런 그 우물터가 있습니다. 생가 바로 뒤 동산에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 단을 쌓게 됩니다. 단을 쌓고 치성을 드리죠. 정화를 떠놓고 300일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매일 삼경이 되면 정화를 떠놓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삼경이면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11시에서 1시 사이 아주 오밤중이잖아요. 오밤중을 10달 동안 30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장에 나가신 그 의병들 또 시아버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병들이 전장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매일 목욕제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300일 되던 날 시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오셨대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고 우물터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노라고 이제 드런드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아버님이 굉장히 그 치하를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시아버님은 다시 또 이제 의병을 더 묵지 못하시고 이제 나가셨는데 이때 그 윤희수 의사님은 그 의병이 이제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의병가를 짓게 됩니다. 의병가를 지으면서 우리 안 사람들도 의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의병을 해야 된다라고 그 경고문 또 방어장 이런 것을 짓게 됩니다. 방어라는 것은 보니까 유용석 장군님도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유용석 장군님이 아마 초안을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윤희순 의사님이 이렇게 그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은 걸 보면 시아버님이 방어장을 간단히 지으신 것을 본인이 다시 개사를 하고 창작을 하셔서 여러 군데 이렇게 그 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방을 붙여놓은 거를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드려보면 조선 청년들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하여 나라 찾자. 외놈들은 강성한데 나라 없이 어이 살며 어느 곳에서 산단 말인가. 원수 같은 외놈들을 몰아내어 우리 집을 지켜가세. 우리 임금 새도 없어 외놈들이 강성하니 빨리 나와 의병하고 의병하여 애국하고 충신되자. 우리 조선 사람 농락하여 안 사람 농락하고 민비를 살해하니 우린들 살 수 있나. 빨리 나와 의병하세. 우리도 뭉치면 무슨 일인들 못할 소냐. 이러면서 쭉 방어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도 지금 우리 앞에는 없지요. 근데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우리의 목숨들이 경각에 달려있고 의병들은 쫓기고 전투를 하는데 그리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 경찰들 또 일본 앞잡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이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 경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유니슨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늘 놀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글을 통해서도 상당히 놀라고 경외감 같은 것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문학을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개인사적인 것도 이렇게 확 드러내서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를 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어디다가 표출을 못하고 내 어떤 이념도 막 이렇게 조심을 하고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을 하는 차에 이 문구는 이 방어장이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힘은 이 시대에 더군다나 여성의
필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방어장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이렇게 호소하고 청년들을 이렇게 그 독려하고 그 규합하고 이런 방어장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때 그 유명한 안사람 의병가를 짓게 됩니다. 안사람 의병가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제 의병을 하러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나라 살리는 데는 남녀가 있을 수가 없다.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 나라 없이 남자인들 여자인들 살 수가 있는가. 우리 여자들도 의병하러 나가서 외놈들을 물리치자라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또 글을 짓게 됩니다. 이 안사람 의병가가 지금 독립기념관에 이제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어록비를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그 2002년도에 저도 거기 이제 그 제막식 할 때 갔었고 아마 박정환 관장님도 가셨을 것 같은데 그 사진에 제가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2002년도에 11월 달에 추운 날이 쌀쌀할 때 이제 그 어록비를 세웠는데 그때도 사실은 여성의 힘이 조금은 들어갔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방어장과 더불어서 그 청년들에게 규합하는 그런 그 방어장, 또 여성들에게 그 의병을 하러 가자, 또 의병들을 도와주자라는 어떤 독려문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놈 앞잡이들한테 대한 또 경고문도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친일파라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 나라 백성이면서도 그 외놈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보를 주고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래서 의병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그런 외놈 앞잡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군이라고 칭하는 그런 그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강력하게 직설적인 그 언어로 그 호통을 치는 그 외놈 앞잡이들한테 보내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를 잠깐만 읽어드리면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너희들은 무슨 일로 그다지도 모르는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나라의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제 나라를 팔아먹고 제 부모를 팔아먹고 자기 성, 자기 조상, 자기 식구,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서 돈을 벌며 명의를 얻어 어느 곳에 쓴단 말인가?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 모든 죄를 씻어 분기하신 너의 조상 앞에 사죄를 고하면 용서하건만 죄를 자꾸 지으면 너의 조상이 용서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에는 다시 마음을 고쳐서 훌륭한 조상이 되도록 하여라. 후회하지 말고 꼭 마음을 고칠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외놈 앞잡이들 호통도 치고 또 어루고 달래기도 하고 해유도 하고 이런 그 문장을 지었습니다. 유니슨 의사님이 남기신 그 작품들은 어떤 의병 가사이죠. 의병 가사인데 지금 우리가 이분의 어떤 그 선양을 통해서 여러 갈래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유니슨 의사님이 그 시대의 어떤 여성학적인 관점, 또 사회학적인 관점, 문학적인 관점 이렇게 그 여러 갈래로 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해온 그 자료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 작품을 또 봤을 때 저는 어떤 그 비유라기보다 또 유니슨 의사님이 어떤 문학 그 수업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리고 어떤 그 문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유형이라든가 사조가 알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 그대로, 마음에 있는 감성과 울분, 또 그 기계 그대로 이 작품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금방 이해가 되고 누구한테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같이 뭐라고 할까요? 감동도 되고 이분이 그 얘기하신 그 억양대로 같이 붕괴도 되고 또 의병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도 되고 이러한 그 글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윤희순 의사님이 그 다음에 1897년도에 세 아들을 두셨는데 이제 1894년도에 첫 아들을 낳으셨죠. 그 다음에 5년 후에 둘째 아들 유민상 태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셋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7년이 됩니다. 1907년에 이제 윤희순 의사님이 또 다른 이제 의병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1907년에 이제 일본이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그 이용석 장군 다시 이제 의병들이 또 분기탱천하게 되죠. 이때 그 진병산에서 의병 전투를 합니다. 그때 윤희순 의사님은 여기에서 여성 의병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되죠. 여성 의병 부대를 조직을 해서 군자금도 모으고 또 그 춘천 여인의 꼴이라는 데서 그 무기 화약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기록에 처음에 봤을 땐 소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똥으로 무슨 그 화약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똥이 아니라 새똥을 아마 그 새에서 나오는 어떤 녹 같은 거를 해서 화약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처음에 기록에는 소똥이라는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화약 제조 또 군자금 모금해서 의병대 활동비 조달 그리고 그 여성 그 의병 부녀자들을 조직해서 여성 의병 부대를 창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는 그 창설을 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1907년부터 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희순 의사님의 어떤 통솔력, 리더십이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죠.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아녀자들이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는 거 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기였었는데 이때 그 안악들을 다 설득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안 나온다는 그리고 또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집안에서도 아녀자들이 무슨 그 바깥에서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고 다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독려하고 설득하고 감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성 의병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의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그 힘든 시절에 누가 주어진 여성의 어떤 역할, 권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하고 스스로 본인들이 만들어서 쟁취를 해서 여성의 어떤 권위를 위상을 세운 그런 그 시기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907년도에 고종 폐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연대적으로 보면 1910년도에 8월 29일 날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날이죠. 한일 처음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일 병합이라는 그 용어를 썼다 그래요. 일본이. 근데 우리는 그냥 합병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병합과 합병의 차이가 뭘까? 근데 병합은 아예 예속돼서 스며드는 거고 합병은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어느 정도는 대등관계 뭐 이런 좀 의미가 다른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일 합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민지가 됩니다. 8월 29일이요. 그런데 참 묘한 개인사도 그렇고 국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윤희순 의사님 그 추모 제례를 이렇게 지내는데요. 추모 그 돌아가신 이제 해가 1935년 음력 8월 초하루입니다. 음력 8월 초하루를 그 양력으로 그 해마다 이렇게 다시 날을 찾아서 해보니까 토요일도 되고 뭐 9월도 되고 8월도 되고 들쭉날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1935년 음력 8월 1일을 그때 당시에 양력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예 그날을 추모 제례일로 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해는 1935년 8월 초하루였고 한일 합방된 해는 1910년 8월 양력 8월 29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몇 년 됐죠? 한 75년 뒤에 날짜가 공교롭게도 8월 29일 양력으로 환산을 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경술국치일도 8월 29일 그리고 지금 그 윤희순 의사님 추모 제례일도 8월 29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이번에 이제 조례 발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국기 개양을 그 국가에서 정한 날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날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그 항목이 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항목에 근거해서 강원도에서도 경술국치일 8월 29일 날 조기를 개양할 것을 그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에 담았고 또 이렇게 조례에 담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미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이면 뭐 국회에서 또 하면은 조례는 국회에서 정하면은 또 묵살이 되니까 강원도민의 날이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은 경축 국기를 개양하자 해서 두 가지 안을 넣어서 이제 조례 발의가 되어서 이번 이제 회기 때 이렇게 상정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이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아마 그 강원도에서도 경술국치일 8월 29일 날 조기를 달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도록 제가 이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많이 이제 응원을 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이렇게 한일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그렇게 힘을 들여서 진병산 전투, 주길리 전투, 여인의 꼴에서 그렇게 규합을 해서 그 치성도, 백일 치성도 드리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바쳤는데 나라는 합방이 돼버렸습니다. 식민지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 후손들, 지금도 후손들이 가난하고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때는 더군다나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핍박하고 힘들었겠죠. 그때 당시에 이런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의병할 때죠. 의병들이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의병들이 이제 막 들이닥치면서 그 의병들도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전장에서 막 피신해서 이제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먹을 걸 이제 달라고 그 험악한 의병 중에 막 험악하게 또 막 빨리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는 이제 의병도 있었을 테고요. 내놓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춘천을 이제 지나가던 이제 숫장수들이 그 맡겨놓은 그 곡식이 있었대요. 좁쌀도 있었고 보리쌀도 있었고 그거가 있었는데 찾으러 이제 분명히 숫장수들이 찾으러 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뜻 의병한테 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마을에서도 그걸 내주면 어떡하냐고 이제 막 그 만류도 하고 그거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 숫장수들이 맡겨놓은 건데 금방 찾으러 올 텐데 어쩌려고 그것을 내주느냐. 다 만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윤희순 의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장수들이 맡겨놓은 쌀 그리고 당신네들이 잡숫기에서 조금 남아있는 쌀까지 다 퍼서 그 의병들을 이렇게 밥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바로 그 다음 끼니부터는 눈에 뻔하잖아요. 그렇게 굶주린
그 세월 이런 거 다 통해서 의병 활동을 했는데 합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이분들이 절망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을 하는데 윤희순 의사님의 그 의병 활동은 아마 거기서부터 독자적인 그런 그 행보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듬해 1912년도에 그 애국지사를 그 학교에서 한 50명 배출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그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셔서 그 독립운동가들을 배출을 해내고 또 교장 선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 현장에서 이제 증언한 것을 이렇게 채록한 것을 보면은 말 잘하는 조선 여교장. 키 크고 이제 이렇게 그 아마 체구도 크셨던 것 같아요. 그 훤칠하고 현현했던 뭐 조선 여교장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윤희순 의사님이 그 일본 중국에서의 그 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12년에 학교를 세워서 유영석 장군이랑 뭐 유지원 남편이랑 다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학교도 세워서 하고 의병 활동을 애국 독립지사를 키우면서 학문뿐만 아니라 직접 의병 훈련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그 학교를 통해서 했는데 유홍석 그 장군님께서 시아버님께서 그 이듬해 학교를 세우신 그 이듬해 돌아가십니다. 1913년도에. 1913년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태 후에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요. 1915년도에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암만 아녀자가 혼자서 그 다 꾸리고 교장을 한다고 해도 그런 그 뒷배가 갑자기 이제 다 사라지신 거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그 지주셨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아이 아버지 또 남편도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서 또 얼마나 또 힘든 그 현실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이 유돈상 또 유민상 그 형제들이 가족 그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서도 머물지 말고 계속 나라 찾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일어서서 독립단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독립단을 구성을 하게 되어서 또 거기에서 의병활동 그때 중국 사람들도 또 현지 사람들 다 이제 모아서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915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외경들이 또 그 학교를 이제 또 급습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 학교를 폐교를 시켜버립니다. 학교를 폐교시키니까 더 그리고 이제 이 근거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독립투사들이 계속 어떤 그 연락책 또 이제 그 오게 되니까 일경들이 이제 근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피해서 또 더 시골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이사한 곳이 아마 그 지금 습제 그 춘천 의병장을 하셨던 습제 이송 선생님 그 댁의 주변으로 그 일가들이 친척들이 다시 모여서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그렇게 됩니다. 그 1920년도에 회갑이죠. 61세가 이제 회갑이 되는데 이송 선생님도 상당히 그 대단한 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그 윤희순 의사님 회갑연에 오셔서 기념시를 또 지어서 이제 그 헌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문학이죠. 글 짓고 글로서 서로 화답하고 글로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장과 그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소웅 선생님이 윤희순 의사님의 회갑을 축하하는 이제 시를 짓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윤희순 의사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 지경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 고난한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지탱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남편도 돌아가셨죠. 또 나라의 어떤 독립은 너무 암담하고 어떤 그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세타령이라는 글을 짓게 됩니다. 나의 신세에 대해서. 근데 나의 신세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신세타령으로 시작을 해서 쭉 신세타령의 전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라를 잃은 그 국민의 식민지가 된 국민의 어떤 그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그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세타령에 제가 잠깐 전문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도 슬프도다 이내 신세 슬프도다 이국만리 이내 신세 슬프고도 슬프도다 보이는 눈 소경이여 들리는 귀 막혔구나 말하는 입 벙어리여 슬프고도 슬프도다 이내 신세 슬프도다 보이나니 까마귀라 우리 조선 어디 가고 외놈들이 득세하나 우리 임금 어디 가고 외놈 대장 활개치나 우리 의병 어디 가고 외놈 군대 득세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노랫말로 그러니까 어떤 운율이 지금 계속 그 운율을 맞추신 거예요. 글자도 맞추시면서 어떤 가락을 통해서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동화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신세타령이라는 글을 통해서 윤희순 의사의 개인적인 어떤 통한을 넘어서 어떤 식민지가 된 우리 민족의 어떤 통한이 여기에서 배어져 나오고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지어내십니다. 춘천 시민이 예지에서 누가 오셨을 때 그 역사 해설가가 돼주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힘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윤희순 의사님이십니다. 우선 윤희순 의사님께 참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배하면 그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그 자원하셔서 저 혼불을 좀 한번 읽으셔서 오늘의 분위기를 좀 돋궈주시면. 하나 분장 버렸네. 아무집에 중국의 앞을 밝혔네. 여인네 꼴에 매점을 무찔렀던 혼불. 안사람 의병가의 항성은 울려 퍼졌네. 만주벌판에 대한의 딸은 일어서네. 동의산처럼 높이 동화를 올리고 있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보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걸 살리면서
그 옛 모습을 찾아드리는 그런 그 일을 해야 하는 우리 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했던 그런 흔적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운물터에 있고 윤희순사님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이곳에서 300일 이제 기도를 드렸던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자리로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거 충효, 애국 정신, 자손 만대 보존, 윤희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윤희순 의사님이 그 여러 가지 그 우리한테 물려주신 가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의병 정신, 나라 정신도 있고 또 문학을 통해서 의병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윤희순 유사께 바치는 글, 윤희순. 깃들에 단을 세워 정한수 떠놓고 춘천의 병 전승 빌며 300일 기도. 내 한 몸 바쳐서 나라가 산다면 남녀 구별 쓸데없네 오로지 애국이요. 일동 묵념 바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의 그 역사적인 업적과 또 그분이 남기신 의병 가사를 통해서 문학적인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정말 진지하고 또 역사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의지를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